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서 오라는 거 반갑다면서요? 뵙게 됐습니다. 예, 뵙게 됐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 특히 그 질문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 뭐, 앞으로 그 세계 정부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 전망 같은 거, 이제 그런 것 좀 물어보시고, 뭐그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지난 댓글 한번 쭉 살펴서 제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몇 가지가 질문이 있더라고요. 실은 그 많은 걸 제가 다 댓글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 처음 다 전체를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주인 라디오라고 하는 이 영상의 어떤 정치관 뭐 이런 게 또 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그 이 글로벌 시대에 이제 한국의 경제와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그 뭐 예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응답할 수 있는 만큼 응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웹캠에서 지금 마이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좀 골방 안에 들어와서 문을 꽉 잠그고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좀 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주인 라디오가 그 노딱 영상이 많잖아요. 한뭐 50% 정도가 노딱인데요. 실은. 근데 다행히도 경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뭐 광고 붙이기는 어려운 영상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꼬투리 잡을 만한 부분은 없다 뭐 이렇게 판단했나 보죠. 그래서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 제2 계정을 만들어서 좀 이민갈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글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이 다른 뭐 아주 강력한 그 시사 영상처럼 뭐 경고받아 갖고 뭐 사라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어요. 한 100회 정도 되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사를 조금 줄이고 이제 역사를 중심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야 뭐 역사 영상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저걸 제가 좀 얘기해 보죠. 뭐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좀 지금 저기 그림도 없고 그래갖고 몇 가지 좀 노팅을 좀 해놓고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1964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신채호 선생님이 저하고 24촌. 신채호 선생님이 그랬다면서요. 어, 나라를 빼앗긴 이 땅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그래갖고 서서 세수했다면서요. 그런 그 반골 정신, 뭐 흔히 이제 장난삼아 이제 꼴통 정신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우리 집안에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다 좋아요. 다 좋다 좋다 하는데 한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면 그걸 꼭 지키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주인 영상의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흥미 위주로 영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영상에 비하면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오히려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거꾸로. 어, 실상 그 우리 영상에 그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뭐 영상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저의 개인적인 또 어떤 그 성격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 책 정리하는 걸 좋아했고요. 어렸을 때 그 꿈이 도서관 사서였어요. 그래서 이 분류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예,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석사 다닐 때 이거 기호학을 했어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자료 분류하는 거. 근데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고 자료는 이제 옛날 자료를 거의 많이 썼는데 옛날 자료를 필름으로 이렇게 복사해 갖고 나머지 자료와 서로 비교하고 분류하고 어느 부분이 거짓된 것이고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분석을 했었어요. 또 소르본대학교 서양사학과 박사과정 들어가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0년 전에 쓰여진 필사본 뭐 필름으로 복사해 갖고 와서 주변의 자료들과 서로 검토하고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래갖고 이렇게 석사 뭐 박사 과정 논문을 쓴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제 서양사에.
그 움베르토 에코가 그랬잖아요. 기호학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에 관한 학문인데 거짓말에 관한 학문인데 어,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밝혀내는 학문이다 이 말이죠. 딱 맞는 소리입니다. 예, 그 일을 제가 석사, 박사까지 계속 했던 것이고 프랑스는 서양사 박사과정 끝내고 이제 100페이지 논문을 써요. 그래서 그게 합격이 되면 이제 300페이지를 두 번째 논문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쪽 정도 쓰고 나면은 이제 어, 박사과정 이수학위를 받죠. 그래서 이수학위를 소르본대학에서 받고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3명 정도의 한국 학생들은 모두 탈락했어요. 소르본대학교 서양사학과가 되게 좀 빵빵하고 보수적이고 세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나는 다행히도 자료 분석하는 것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서양사를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 소르본 대학이 걸맞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도 결국은 이제 뭐 족쇄에 잡힌 게 어떻게 잡힌 거냐면은 이제 300페이지짜리 논문을 이제 하나 더 쓰면 최종 학위를 받아요. 박사 시험 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최종 박사 논문 기획안이 뭐였냐면 그때 그 프랑스 혁명 인권 선언문 비판이었어요. 이미 뭐 한 300에서 400페이지 논문을 이미 써놓은 상태에서 60페이지 정도 그걸 줄여가지고 논문 이렇게 쓰겠다고 이제 제출을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대학 총장이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 논문은 프랑스 어떤 대학에서도 인정해줄 수 없다. 그때 내 나이가 28살이었거든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대학 총장이 20대 박사과정생한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실은 그때 뭐 솔직히 헌법을 비판하겠다고 했으니 누가 좋아했겠냐고. 그러니까 저도 좀 철부지였죠. 편지 받고 나서 아차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그냥 중간에 좀 공부를 그냥 최종 논문 안 쓰고 통역사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통역 가이드로. 그러다가 이제 체류 마감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이제 박사과정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르본 쪽하고 저쪽 빼고 이제 다른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파리 7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체류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학생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학과는 이제 서양사 공부를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제3세 계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3세 자료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과장이 나를 불러요. 부르더니 당신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뭐야 이거? 당신이 어떤 최종 박사 논문 학위를 쓰려고 그랬는지 알고 있고 다시는 그런 논문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허락해 주겠다 그래. 그래서 알았다고. 다시는 프랑스 정부에 좀 민감한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개발도상국 국민의 4대주의 연구로 박사학위로 들어가서 또 100페이지 정도 논문 쓰고 학위를 또 받았죠. 또 최종 학위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뭐 박사 시험에서도 1등도 하고 뭐 그래서 뭐 논문 심사도 통과하고 논문 심사 때 그냥 그렇게 물어뜯더라고. 결국 이제 최종 논문 심사할 때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나를 통과시켜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대학이고 논문이고 다 때려치고 학생증 하나 받으면은 그래도 한 3년이나 4년 정도 체류가 가능하니까 일이나 하자. 그리고서는 예전에 했던 통역 가이드 연구를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나이가 젊었으니까요. 20대 후반이니까는 언어 감각이 뛰어났죠. 프랑스어가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돼서 다른 학생들과 박사 논문도 내가 다 이렇게 수정도 해주고 교정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역도 좀 괜찮게 하니까 이제 고위층 행사에 많이 나왔어요. 거의, 거의 순차 통역 같은 건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그 프랑스 사람이 얘기하면 바로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얘기하면 바로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동시 통역을 주로 했죠. 그때 언어 감각이 좋았죠. 지금은 엉터리죠. 지금은 제 머릿속에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가끔씩은 독일어까지 막 머릿속에 막 빙글빙글 돌아다녀갖고 매일 버벅대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외국어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천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외국어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어, 그게 사람을 뇌를 아주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외국어가. 그걸 이제 코드 스위칭이라고 그러거든요. 머릿속에서 외국어 두 개가 막 충돌하는 거야. 두 개, 세 개가 막 충돌하는 거야. 제가 지금 그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일부러 안 하고 그래. 그 1992년하고 1996년까지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위층 통역을 자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고위층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통역장에 들어가서 통역 끝나면 이제 나가서 관광하잖아요. 거기까지 내가 수행을 다 한단 말이야. 야, 한국 공무원들 돈 무지무지하게 쓰대. 굉장히 많이 쓰대요. 피렌체 같은 데 가면 말이야. 가죽을 뭐 1,000달러가 막 사고 화장품 뭐 10,000달러어치 사가고 어떤 사람도 술도 사는데요. 뭐 루이 13세 뭐 이런 거 막 사고 막 그래. 그 당시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음, 결국은 IMF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남한테 빌린 돈으로 다 이렇게 펑펑펑 썼구나. 이제 그것도 알았고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직접 나한테 준 게 아니라 그 회사를 통해서 나중에 어음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음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 저도 망했죠. 음. IMF로 저도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99년 8년 9년 그때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영어 파트 연구원으로 지내다가 통번역 연구소 이제 책임을 맡았어요. 동시에 이제 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교수로 들어가서 그림 분석하고 광고 분석하고 영상 분석하고 뭐 텍스트 분석하고 이제 그런 강의를 맡았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가 좋았어요. 그때는 또 2000년 초에는 이제 한국대학 대학원이 뭐 경영학과,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뭐 이런 데서 방법론을 못 찾고 있었는데 제가 그림하고 텍스트 분석하는 방법을 갖고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저를 많이 찾았죠. 인기 좋았지 뭐. 근데 본교인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한 학기 논문을 맡는데 첫 학기 논문 심사가 석사만 26명, 박사가 1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남겨두고 수십 권의 논문을 다 읽고 체크하고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박사, 석사 전담 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0명 정도 이상이 이제 석사가 저한테 졸업을 했고 한 300명 정도 박사가 저한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림 분석을 가르친다니까 그림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저밖에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그 의뢰가 와서 초빙 교수를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나간 데가 이제 연세대 이화여대 한 7, 8년 나갔고요. 또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한 3, 4년 정도 했죠. 그렇게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국의 그 뭐 이름 있다는 대학은 다 나가 보니까 말이에요. 한국을 학생들을 이렇게 둘러싼 그 학교 관계자들에게 학풍이 있더만 저는 학풍 같은 거 안 믿었거든요. 근데 학풍이란 게 있대 오히려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뭐 그래도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아이들 대학 보낼 그 부모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 말씀드릴게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인재가 많습니다. 음, 예술적인 인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교수들이 학생들보다 좀 못해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한국 외대라든가 연세대, 이화여대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착합니다. 무엇보다 착해요. 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옛날처럼 좀 구태의원 할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저기 근데 저 진보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경쟁적이라는 소리예요. 무한 경쟁적이야. 어찌 그렇게 학생들을 경쟁에 치달게 만드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카이스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똑똑하고 오리엔테이션도 잘 돼 있고 교수들이 이제 진지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이 카이스트가. 그래서 왜 카이스트 사람들이 그러는가 그때 이해했어요.
중앙대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 애가 좀 천방지축이다 그러면 중앙대 보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되게 실용적이고 그렇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똑똑해요. 애들이 똑똑한데 선생들 교수 오리엔테이션이 형편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거기가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어갖고 똑똑한 학생들이 잘못 빠져. 그런 게 좀 있고요. 검열도 심해갖고 세상에 강의실에다가 CCTV를 달겠다잖아. 그러니 재성교육 용납하겠어요? 그 교무처장한테 쌍욕으로 편지 보내고 강의 3일 만에 한양대랑 관계를 끊어버렸죠. 한양 대학생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대학 관계자랑 교수들이 문제지. 참 어처구니 없던 그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잘 나가기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중국 학생들을 너무 많이 뽑아놔가지고 수업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대학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학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선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나하고 되게 처음에는 되게 친했던 대학원장도 학생들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바람에 저랑 되게 갈등이 좀 있다가 그 사람은 저보다는 훨씬 더 대학에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되잖아요. 홍익대도 이제 계약과 상관없이 그냥 나와버렸죠. 명퇴 뭐 그 정도죠. 사학연금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안 받고 퇴직금도 없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대학원장은 나중에 이제 장관도 했어요. 문화부 장관도 하고 최순실 밑에서 그렇게 장관하다가 감옥 갔죠. 그래서 학생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뭐 그런 사람들 배려 없는 사람하고는 안 사귀는 게 좋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뭐 그분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은 하여간 선생끼리 싸우면 그 좋은 게 없어요. 지금은 한국의 대학하고 강의 초빙 그 추천이 좀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한 2, 3년 전까지. 모두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하고 이제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게 2016년일 겁니다. 2016년에 관계를 다 끊고 최근에는 이제 뭐 코트디부아르 대학원생들 강의 하나 맡고 있습니다. 3개 맡고 있어요. 강의를 3개 맡고 있는데 그쪽 상황이 좀 다르니까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 그게 전부고요. 대학에 연관된 거는 저는 이제 대학하고는 완전히 관계를 끊은 상태고 유튜브로 가야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영상의 어떤 정치관이라든가 이게 뭐냐 이제 이런 걸 물으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아시잖아요. 뭐 아시면서 왜 물어봐? 그 서양 중심의 역사, 승자 중심의 역사를 뒤집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뒤집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승자 중심의 역사가 올바른 역사였다면 믿고 따르겠습니다만은 승자 중심의 역사가 온통 거짓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꾸겠다는 거예요. 승자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잘못한 게 없다.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인정하죠, 당연히. 근데 이게 거짓으로 점철했다고요, 승자들이. 패자를 악인으로 만들어 버렸어. 안타까운 패자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근데 일률적으로 다 악마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영상은 이런 역사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고 뭐 프랑스고 독일이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말이야. 역사는 승자가 쓴 기록이다 이러면서 막 비판하는 척하지만 지네들은 정작 대학에서 그 승자의 기록만 갖고 와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패자의 기록을 조금 사용하려고 그러면 연도수 따지고 스펠링 틀렸다고 막 뭐라 그럴 정도로 막 이리 물고 뜯고 저리 물고 뜯잖아요. 위선자들이에요. 이 역사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가 위선자들입니다. 서양의 역사 논리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어떤 논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단 좌파, 우파, 진영 논리가 튀쳐나와요. 이게 아무 가치 없는 논리가. 두 번째, 민중 중심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 중심의 논리가 나온다고. 네? 다수 대중 중심의 논리가 아니라 소수 지배층의 논리가 나오게 돼 있다고. 얘네 철학에 따르면.
선과 악을 완전히 흑백으로 바라봅니다. 서구의 역사학이 원래 그래요. 철학적으로 본질과 현상을 나눠놓고 이분법으로 나눠놓기 때문에 선, 악, 진선미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보 멍청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 논리에서 진보라고 하는 환상적인 논리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랬지만은 대학과 관계를 끊고 이제 사회로 나오면서부터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국인이 세뇌 정도가 이 정도로 깊은지는 전 진짜 몰랐습니다. 한국인의 세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남의 눈치부터 봅니다. 법도 상관없고 다 필요, 규칙도 다 필요 없고 남의 눈치가 최고고요. 진영 논리에 푹 빠져 있고요. 국가 정부에 완전히 밀착해서 달라붙어 있고요. 미디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사람을 파악하는데 저 새끼는 선한 놈, 저 새끼는 악한 놈 이렇게만 바라봐요.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이 습관이냐고. 이게 세뇌 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상 구독자님이 저의 구독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우리 영상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서구적인 논리를 없애고자 하는 영상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대한민국 99.9%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독자분들은 0.001%예요. 이분들이 한국을 지켜줄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워합니다. 마음속으로. 세뇌를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미 세뇌를 많이 벗어나 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이분이. 어차피 세계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게임자들이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죠.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자분들 스스로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고 꼭 제가 인정해서라기보다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이제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상당히 많겠죠. 대다수가 이제 지난 한 2, 30년간 공부한 걸 다 허공에 날려버려야 되니까 화도 나고 반박도 하고 싶고 설명 병적으로 이런 사람도 한 분 계셨어 전에. 네. 미칠라 그래.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만 미칠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자기 인생 30년을 버리는 거니까 뭐라고 반박은 잘 못하겠고 이러니까 미칠라 그러는 분들도 계셨어. 그러니까 이제 세뇌가 깊어서 그렇죠. 예, 세뇌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세뇌가 아니에요. 머리를 통해 가슴까지 들어와야 그게 완전히 세뇌가 되는 건데 일단 이제 세뇌가 된 분들이 우리 영상을 딱 봤을 때는 일단 가슴부터 기분부터 나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 가슴을 공격하는데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어. 머리를 공격했다면 반박이라도 하겠지만은 가슴을 공격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가슴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존경스럽겠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가슴을 공격을 당해도 열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그 공격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깊은 분들이 많겠냐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네, 세뇌는 그냥 세뇌 당한 채로 살아도 되죠. 그리고 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러나 왜 세뇌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실용적으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거나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세뇌에 벗어나는 게.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1980년대 중국 어학과 다니거나 러시아 노학과 다니던 학생들 핍박 많이 받았죠. 그때는 영문과나 불문과 다니던 학생들, 제가 영문과 출신인데 학생들이 잘난 줄 알았어. 그래갖고 중국어학과나 러시아어학과 다니던 학생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 공산당이 될 거냐? 막 이런 농담 삼아 막 그랬다. 그때 중국이 개방된다는 거, 크게 개방할 것이라는 거, 소련이 해체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동구권과 러시아권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다본
응? 그 세뇌가 좀 덜 된 사람이 있다면 냉전 논리에서 빠져나온 부모가 있었더라면 그 자식들은 출세는 따는 당상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중국하고 러시아 전공한 사람 학생들 지금 나이 50 다 넘었는데 어디 여기저기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직장 잘 잡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냉전 논리 세뇌를 벗어나야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돈 영상을 좀 자주 올리지만은 돈이 뭔지를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무엇으로 보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얻다가 환투기라도 환투기 하고 싶으면 환투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 돈이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말이죠. 사기를 치든 실물 사업을 하든가. 돈이라고 하는 거에서 무슨 노동으로만 번다는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그렇게 세뇌가 돼버리면 평생 그냥 돈의 노예로 사는 거고요. 또 과거 강대국이 어떤 방식으로 충돌했는가 역사를 알아야 어? 러시아와 나토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서구 문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앞으로의 국제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고 하물며 이민이라도 어디로 갈 것인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민을 가고 싶다 하더라도 세뇌를 벗어나야 다 가능한 거라 이 말이죠. 푸틴을 예로 들자고요. 푸틴한테 이상하게 세뇌가 돼 있다고 미디어에 의해서 푸틴을 직접 옆에서 보고 오랫동안 그를 살펴본 이 러시아 전문가들한테 이 푸틴은 말이에요. 사람이 좀 물렁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 미디어는 거꾸로 홍보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세뇌를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전문가들 보면은 저렇게 사람이 물렁해가지고 저 어떻게 그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한다고. 그럼 시사평론을 할 때도 잘못 평론하는 거야. 미국의 그 유명한 대기자 폴 그레그 로버츠 있잖아요. 항상 푸틴한테 주문하는 게 뭐냐면 제발 서양 사람들 좀 알아라 이 말이야. 공격할 때가 강하게 공격하고 속전속결로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어차피 민간인 전쟁 터지면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민간인 죽든 말든 간에 미국이 그 이라크 폭격하듯이 시리아 폭격해서 민간인들 다 죽이듯이 마구잡이로 폭격하고 공격을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기면 그제서야 서양 사람들은 푸틴이 결국 옳았다. 이렇게 미디어가 돌았을 거라 그 말이죠. 서양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폴 그레그 로버츠는. 서구의 논리는 약육강식이고 폭력의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통해서 무조건 이기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기대를 걸 수 있다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푸틴이 너무 물렁물렁하게 작전을 한다고 폴 그레그 로버트가 강하게 막 요구하잖아요. 얼마나 물렁물렁하게 했는지 한국의 그 쪼무레기 미디어들도 푸틴을 가지고 논다고. 푸틴은 또 다른 이제 개혁을 갖고 있죠, 그죠? 진실에 충실하고 휴머니즘에 충실함으로써 나중에 자기도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죠? 하지만은 이 서구 미디어가 이미 푸틴을 악마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려면은 진실만 갖고 이기기는 어려운 게 서양 사회입니다. 전술 전략 거짓으로 막 들이밀기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서양사였어요. 서양 400년사 역사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세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서구 사회의 거짓말을 아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고 그 거짓말을 알아야 우리 스스로의 삶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의 세계관은 말입니다. 저의 세계관이죠. 저는 직접 민주주의자예요. 한국 아나키즘 학회장이기도 하고 아나키즘이 뭐예요? 자치주의 주장하는 거잖아요. 민중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뭐의 주인이 되냐면 이제 생산수단의 주인,
즉 기업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기업의 주인이 돼서 경제를 이끌고 정치의 주인이 돼서 정치를 이끄는 거죠. 그건 직접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나온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민주주의 어려갖고 뭐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뭐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고 생각하고 차라리 한국은 왕정 체제가 좀 더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의 주장은 전혀 씨알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이런 거짓말 대의민주주의를 없애고 왕정 체제로 돌아간다면 저는 한 표를 딱 던질 생각이 있어요. 물론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면 그만큼 좋은 건 없지. 거기다가는 두 표를 던지겠죠. 유연합니다. 우리 생각이 유연해요. 누구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생각해 보시자고요. 민주주의 그러는데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뭐의 주인이냐고. 일단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뭐의 주인이냐? 땅, 사람, 회사, 뭐의 주인이냐고. 그것도 모르잖아. 두 번째, 주인이 돼서 뭐 하려고? 옛날에 말이에요. 국가체제가 국민이 주인이 아니었던 왕이 주인이든가 귀족들이 주인이었던 봉건체 시절에 백성들이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왜? 주인이 땅을 소유하지만 그 땅을 경작할 권리는 나한테 있었고 그게 법이 보호해줬고 계약하에 있었고 왕의 존재 이유는 내가 땅을 경작하거나 유통시킬 때 또 내 삶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법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고 그게 왕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웠단 말입니다. 말만 주인이 아닌 척했지만 봉건제 시대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 땅의 주인과 우리 마을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뭐야? 주인이라고 얘기해놓고 주인인 적이 한 번도 없죠. 처칠이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는 역대 정치 체제 중에 가장 최악의 형태라고. 맞는 소리예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가장 잘 지켜주었던 때는 서양사에서 1000년대부터 한 1600년대까지 한 600년 가까이 흘러왔던 한자동맹 시절이었고요. 그 길드 체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나마 나았던 게 구체제였습니다. 왕정체제였어요. 민주주의는 국민들을 철두철미하게 약탈했습니다.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는 개소리를 한 것뿐이죠. 이제 뭐 다 알고 있던데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입니다. 원래가 이제 이런 거짓 민주주의 하에서 나온 게 진영 논리고 좌파 우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제 좌파 우파 이따 소리 안 해요. 민주주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세계 정부를 소수가 꾸려서 나머지 세계민들을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세계화주의자들이라고 있다. 글로벌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민족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다극체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싸움이에요. 지금이. 좌파, 우파, 마르크스, 아담 스미스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아직 붙들고 있는 놈들은 IP 침팬치. 이 세계를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의 올리가리, 각자 나라에 다 올리가리가 있어요. 과도 집중 체제가 있다고 지네들끼리 딱 뭉치는 부자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뭉쳐갖고 나머지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자 하는 개돼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계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만들어진 민족국가 체제를 일단 기반으로 상호 공존하는 다국 체제로 갈 것인지 그게 지금 충돌하는 그런 이념 체제인 것이지 옛날 패러다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글로벌리스트 계획이 성공할 것인가 이제 물어본 성공 못할 저는 성공하기 좀 어렵다고 봤죠. 뭐 세계 정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뭐 제동이 또 충분히 걸렸네요. 세계 정부를 만들려면 이제 통화가 안정돼야 되고 통화가 안정되려면 이제 이 기왕에 엉망이 돼버린 이제 달러 화폐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 탈달러화 하는데 지금 충돌이 벌어진 거잖아요. 중국, 러시아, 미국이 이제 국가별로 본다면. 근데 원래가 이제 탈달러화를 이제 미국이 시작했다가 중국을 이용하고 러시아를 배제하고 중국을 이용해서 탈달러화를 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자꾸 삐걱대잖아요. 계속 삐걱댔잖아요. 미국이.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딱 보니까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탈달러화를 좀 주도하고 있네. 특히 이제 다 찍어서 말한다면 2014년부터 그 러시아와 중국이 나서서 탈달러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주도해왔던 탈달러화 혹은 그 디지털 그 뭐랄까 프로젝트가 영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중국이 뭐 러시아랑 같은 편이다. 난 또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라 좀 부부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굉장히 그 중국이 되게 그 이혼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인이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남편 이 정도라고 보는데 뭐 아무튼 세계 정부든 간에 뭐 뉴월드 오더든 간에 뭐든 간에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미국 저기 그 올리가리들은 거의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참여한 건 딱 맞아. 그래서 얘네가 협력을 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사기친 거, 경제 물동량 파괴시킨 거, 스태그플레이션 불러오게 만든 거 여기까지는 얘네가 협력을 했어. 그래서 디지털 지갑 만들고 신체 칩 넣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의를 했어. 이거는 뭐 뻔한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협력하지 않은 부분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지분을 서로 나누기를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돌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 쪽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요구했는 모양이지. 지네들끼리 봤을 때. 하여간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가나 보려면 이제 중간중간 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마리오폴의 아조프스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조프스탈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바이오 무기들에 대한 그 러시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되겠고 여기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에 위치한 그 이른바 수뇌부라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어떻게 바보처럼 대체하는지 지금 뭐 바보처럼 대체하잖아요.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 얘네들의 대처 방법이요 엉터리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도 멍청해서. 그냥 보통 사람한테 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 멍청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진 이제 중국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대만 문제도 지켜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와중에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난 2000년에 그 전쟁의 역사를 쭉 훑어봤을 때, 아시아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 적은 없어요. 예. 대규모 전쟁은 모두 유럽 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몽골족 막훅 휩쓸고 가 그런 거 말고 그 휩쓸고 그냥 가버렸잖아. 그거 말고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서 지네끼리 해결 본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크게 벌인 전쟁 거의 다 유럽 땅에서 벌어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실은 나중에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협상이 언제나 가능했습니다. 일부러 전쟁을 했다고. 위에서 전쟁하라고 시켰다 그래갖고 군인이나 국민들이나 사회 분위기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했어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의 호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전성. 그 유물론이 틀린 거예요. 바깥에 정치 외교가 있죠. 그 밑에는 상호 이해 충돌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문화가 있어요. 충돌을 안 해도 되는데 일으키는 문화가 있다니까 유물론과 거꾸로죠. 그 서양 문화가 바로 이 충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아시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남미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고 중동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들 각 지역을 다 동등하게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데 서양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각 다른 지역은 가치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가장 호전적인 지역이 유럽이에요. 유럽. 전쟁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요. 거기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만약 벌어진다면 유럽에서 벌어진다는 게 문화적인 결론입니다. 아무리 외교, 정치, 경제 따져봐요. 설명이 되나? 안 됩니다. 그건 문화적으로밖에 설명 못해요. 또 어떤 모습도 봐야 되냐면 가스 루블 결제 있잖아요. 경제 결제 시스템 중국이 갖고 있는 CPIS 그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확대될 것이고 얼마만큼 달러를 다른 나라 돈으로 교체할 것이 그 상황도 좀 봐야 되고요. 또 칠러 국가들의 또 행동도 봐야 되니까 여러 국가가 지금 200개가 넘어가잖아요. 200개 국가가 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관찰하지도 않고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말이에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더 이상 미국이 주도로 막 흔들지 못해요.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그리스 이런 완전 노예 국가들 또 한국, 일본 이런 노예 국가들이 자꾸 따라가니까 정부가 따라가니까 뭐 미국이 아직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움직임이 막 서로 달라요. 그 다면적으로 봐야 돼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십시오. 이미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터키도 많은 독자성을 확보해 버렸어.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것저것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그 다 제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요. 이미 뭐 아시잖아요. 그뭐 서구 역사가 아무리 늦게 잡아도 16세기 16세기부터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19세기에 가장 거대하게 왜곡이 되어버렸고 20세기 역사는요 역사가 아닙니다. 소설이에요. 이 역사만 소설로 되는 줄 알아요? 의료, 의학, 경제학, 사회학, 종교학, 문학 모두 인벤션 된 겁니다.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다 뒤집어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이 그때 볼셰비키에 관해서 한 8편, 9편 만든 게 있어요. 1차 세계대전도 한 10편 정도 만들 수밖에 없고 지금 1차 진실을 알려야죠. 영국과 미국 금융인들이 일으켰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또 무슨 어떤 방식으로 영국과 미국의 수뇌부가 독일을 파괴했는지 또 파괴하려 했는지 앞으로도 또 어떻게 독일을 또 파괴할 것인지 알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독일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매판적인 정치인들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2차 세계대전의 진실도 알려야 되겠습니다. 유대 금융인들이 일으킨 2차 세계 진실을 알려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딱 이름을 건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앵글로색슨 금융인들이 무슨 이유로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의 러시아 악마화 그것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바티칸하고 월가가 합세해가지고 바티칸하고 월가가 합세해가지고 로널드 레이건을 앞장 세워서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그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바티칸이 도대체 무슨 억하 감정이 있어가지고 소련을 붕괴시켰을까? 중세로 올라가서 실제로 이제 16세기부터 역사가 왜 왜곡될 수밖에 없는지 타고 내려올 것이고 중세하고 구체제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이 근대 역사가들하고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왜곡을 깊숙하게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빼도 땜이야, 땜. 거짓말의 땜입니다. 그래서 그 땜의 그 벽돌 하나만 싹 빼면 확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역사 뒤집는 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제 뒤집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단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말이에요. 이미 세뇌가 충분히 되어버린 대중들이 도무지 믿으려고 그러지 않겠죠. 그럴 겁니다. 믿든 말든 우리 영상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들. 또 뭐 자유민주주의, 뭐 대의민주주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구체제의 역사도 좀 다뤄야 되겠고요. 다행히도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기존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또 민족국가 민주주의 체제에 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버스 운전사였잖아요. 영국하고 프랑스, 뭐 약간의 독일 이런 사람들이 근대사라고 하는 버스를 운전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어디가 망가졌는지 그 운전사가 아는 거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무임승차, 특히나 한국이나 일본은 무임승차했잖아요. 서양사회에. 서양 근대사에 무임승차한 나라라고 이 나라가. 그러니까 버스가 어디가 망가졌는지 전혀 몰라요. 이제 영국 사람들도 이제 알아. 웰링턴 그 워터루 전투에 영국이 승리한 건 크나큰 잘못한 것이고 그때 나폴레옹 시절이 훨씬 더 행복했고 그 시절 이후로부터 좀 더 나은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워터루 전투에서 웰링턴이 이기는 거고 나폴레옹이 패퇴하는 바람에 1815년 그 조약 이후로 유럽이 이렇게 개판 5분전이 되어버렸다. 금융가와 은행의 치하에서 다시는 200년간, 100년간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국인들 많습니다. 스스로 깨었다는 거죠. 우리가 웰링턴 장군 막 박수치고 이러고 있을 때 스스로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죠. 뭐 정보를 그래 줘야 돼요, 저도. 세계 정부하고 4차 혁명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세계 정부하고 4차 혁명 얘기를 하려면 페미니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가장 앞세워서 세계 정부와 4차 혁명을 밀어붙였거든요. 얘네들이 1970년대부터. 그때부터 제가 노트에 놓은 게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작은 부분을 하나 뽑아갖고 사설을 낸 적이 있는데 전국이 들썩이 돼. 여성신문 난리치고 경향신문 난리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느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 했다는 덧들어서 했다는 등 한 7년? 6년? 7년? 내 그 기사에 대해 내 사설에 대한 비판 기사를 계속 업글해서 올려놓고 있더라고 여성신문이. 그걸 장사하는 거 장사. 윤미향 보세요. 페미니즘 단체 치고 장사꾼 아닌 게 없고요. 인권 단체 치고 장사꾼 아닌 게 없잖아요. 진본이 뭐냐는 놈 죄다 사기꾼이에요. 페미니즘이 제일 심하죠. 뭐 장사하는 건 좋아요. 뭐 장사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핑계로 뒤에서 돈이나 뜯어먹는 행동하는 건 좋은데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개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개니까. 근데 이게 4차 혁명 전 세계 국민들을 비참으로 밀어넣을 거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통해서 얘네가 원했던 게 뭐냐면 트랜스 휴머니즘을 만들어내서 의료기기 업체를 의료기기 업체는 누구 거야? 금융인 거지. 금융인권 누구 거야? 록펠러 로스차일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들고 노예를 만들고 장기 매매하고 인구 축소하고 대리 임신시키고 공장에서 애기들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페미니즘이. 모든 걸 다 훔쳐갔어. 예전에 그 워먼스 라이트 운동 있잖아요. 여성 인권 운동. 여성 인권 운동을 탁 낚아채고 가져가 버렸잖아요. 페미니즘이. 미국이 UN 낚아채고 막 다 가져간 것처럼 WHO 미국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 미국의 금융인들이. WTO 다 가져가 버리고. 국제기구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국제기구 모두가 다 소수 엘리트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페미니즘도 똑같습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기자회, 죄다 하수인들이. 전망 같은 거는 잘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역사적인 그 얘기가 있으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요, 이제 구독자 한 4,500명 가까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구독자, 진짜 이제 청취자분들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구독하지 않고 보는 분들도 한 1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보는 분들이.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과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기존 정보를 다시 이제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아주면 좋겠지만 한 1,000명 정도만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제대로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뭐 성공한 거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말이에요. 제가 책 출간에 관한 문제도 몇 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를 정리해 보니까 한 200쪽 만들어질 만한 저기 책이 한 60권 정도가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1권부터 시작해서 60권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일단 무료로 보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매품으로 보낼 거니까요. 물론 이제 자가 출간 뭐 후원 들어온 것으로 이제 자가 출간을 할 거니까 뭐 디자인 같은 거는 뭐 별거 없죠. 아주 뭐 겉모습보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원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메일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메일을 꼭 보내주셔야 제가 1권 인쇄 끝나면 보내드리고 2권 인쇄 끝나면 보내드리고 3권에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후원하신 분들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또 그 개인 이름을 이렇게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주소는 꼭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제 뭐 후원도 없이 그냥 주소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 다 양심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아무튼 간에 주소를 저한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 가을에 1권 정도 한 200권 정도 출간해서 보내드릴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 100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영상하고 제 소개로 그냥 끝난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101회 영상 또 나올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지니고 이렇게 해서 한 것 중에 이런 부분이구나 하면서 이해도를 좀 넓게 가져갈 수 있게 뭐 제 개인적인 얘기도 했고 또 영상에 관한 어떤 뭐 포맷 같은 얘기도 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여기까지 봐주셨다는 거는 들어주셨다는 거는 진짜 충성 구독자죠.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